제게는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착하고 인내심 많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저는 바깥 세상에 더 새롭고 화려한 것들이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저는 욕망을 줬고 유흥을 좇으며 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사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지금에야 비로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달콤한 혀끝의 말이 아니라 폭풍 우치는 날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의리이자 지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내가 울 때 침묵하지 않고 그녀가 잡아줄 손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에는 되돌리기 버튼이 없더군요. 지금 곁에 좋은 여자를 둔 남자분들에게 부디 저처럼 되지 말라고 그녀가 등을 돌리고 나서야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정리하러 법원에 가던 날, 저는 이다솜이 사준 회색 수트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낡은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했었죠. 처음에 다솜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집에 있어. 그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기서 그 사람은 제 아내, 아니 정확히는 몇 시간 뒤면 전 아내가 될 김서연이었습니다. 다솜은 아이처럼 애교를 부리며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알았지? 이제부터 그 여자 쳐다보지도 마. 나 질투하면 무서운 거 알지?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솜의 뾰로통한 표정은 제게 한 가지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서연과 이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요. 제 아내는 언제나 엄숙하고 냉랭했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치 기계와 사는 듯한 느낌이었고 부부 관계마저도 무미건조했죠. 하지만 다솜은 달랐습니다. 젊고 순수하고 생기 넘치고 저를 챙기고 제 기분을 맞춰줄 줄 알았죠. 약속했잖아. 일 끝나면 바로 자기한테 갈게.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기 직전인 것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지만 서연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원 정문 근처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서 있었는데 손에는 출석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른 체형에 흰 셔츠를 슬랙스 안에 단정히 넣어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린 모습. 검은 구두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제 시선은 아무런 감흥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그녀에게 어떤 설렘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서류 접수는 끝냈고 이제 우리 차례 기다리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날이 춥지도 않은데 손이 떨렸고 마음속은 기대와 흥분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대기석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죠. 스피커에서 저희 이름이 불렸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가자 판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졌습니다. 합의 이혼 맞으십니까?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은 없으시고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건조한 행정 절차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드니 그녀 역시 막 서명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와 계단에 이르렀을 때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짐은 다솜이랑 마주치지 않게 빨리 정리해줘.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요. 그녀는 뒤돌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요. 그녀의 작은 몸이 법원 복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은 한마디 말도 없이 언제 집에서 짐을 다 뺄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빠르게 떠났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는 그녀에게 남겨주었고 아파트는 제 명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제가 큰 이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집과 땅은 여전히 제 것이었고 저축한 돈도 대부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논의하던 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줄게. 하지만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펜을 꺼내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어떤 계산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는 일어나서 바로 절차를 밟으러 가자고, 시간 될 때 빨리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 이혼 신청 날짜는 제가 몰래 미리 잡아둔 것이었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창문에서 찬 바람이 불어와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나갈 때 창문 닫는 것을 잊었나 봅니다. 창가에 놓인 산세베리아는 시들어 잎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만큼이나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물건들은 그대로였고 눈에 띄게 사라진 것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모아둔 작은 수집품들이 그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연에게 선물했던 금목걸이 몇 개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책장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서연이 즐겨 읽던 법학 서적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서 종이 상자를 꺼내 그녀가 좋아했던 책들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민법, 형법, 심리학 서적 몇 권까지 모두 상자에 차곡차곡 정리한 뒤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져간 옷은 몇 벌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은 옷들도 모두 접어 더 큰 종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불과 베개, 수건, 심지어 그녀가 예전 사무실에서 일할 때부터 쓰던 낡은 핸드백까지 전부 넣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어 그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안내 음성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혀를 찼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겠지. 저는 퀵서비스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곳 주소를 적고 조용히 메시지를 한 줄 남겼습니다. 네 물건들 포장해서 보냈어. 받을 때 조심하고 잘 지내. 메시지를 보내고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무언가 가볍지만 무겁게 막을 내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다솜과 함께 강남의 한 자동차 전시장을 찾아 시승을 했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무더웠고 거리는 사람과 차로 붐볐습니다. 다솜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덥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는 새로 출시된 SUV 모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앉아 미러를 조정하고 내부 공간을 살피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님이었습니다. 박지훈 씨 맞으시죠? 김서연 씨 회사 주소로 물건을 배송하러 왔는데 여기서 수취를 거부하시네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반송해드릴까요? 기사님의 목소리는 약간 머뭇거리며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다솜이 낚아채듯 전화를 빼앗아 들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안 받는다잖아요. 그냥 버리세요, 아저씨. 원래는 직접 와서 치우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 정도면 엄청 친절한 거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솜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며 얼버무렸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다솜을 바라보자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오빠. 질질 끌면 피곤하기만 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잖아.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달래주기 위해 차에 옵션을 추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형 중앙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고급 바닥 매트까지 모두 다솜의 취향에 맞췄습니다. 다솜은 차를 좋아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녀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빠! 차 나오면 우리 바로 바다로 드라이브 가자. 내가 부산에 완전 예쁜 리조트 찾아놨어. 새 출발 기념으로 며칠 푹 쉬고 오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차는 제가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모델이었습니다. 강력한 스포츠 SUV, 큰 바퀴와 높은 차체는 장거리 주행의 최고였죠. 예전에 차를 바꾸고 싶다는 뜻을 비췄을 때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SUV는 연비도 안 좋고 덩치만 커서 도심 주행에는 안 맞아. 굳이 바꾸고 싶으면 전기차가 더 실용적일 거야. 그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손익을 따지고 안전과 실용을 우선시하며 절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솜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살았고 하고 싶은 건 바로 해야 직성이 풀렸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다솜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서울, 부산, 경주,
가평으로 이어지는 여행 경로가 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다솜은 노트북을 닫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지금까지 다솜은 저를 여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친밀한 순간에도 그 호칭을 피했죠. 그녀는 오빠가 전 부인이랑 완전히 정리되면 그때 내가 오빠를 내 남자로 인정할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온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이 오빠랑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데 시간 괜찮아?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처음 연애할 때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다솜을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했다면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따다 주었을 겁니다. 저는 다솜을 가평으로 떠난 주말 캠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친구들이 저와 서연에게 기분 전환 삼아 같이 가자고 졸랐습니다. 다들 차를 함께 렌트하고 음식을 사고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자고 계획했죠. 서연은 여느 때처럼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서류 처리해야 해요. 다음 주에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못 가요. 다행히 그녀는 가지 않으면서도 잔소리를 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편히 갈 수 있었고 덕분에 다솜을 만났습니다. 초여름 햇살처럼 밝고 활기찬 아가씨. 그녀는 머리를 높게 묶고 청바지에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항상 웃고 사방을 뛰어다녔죠. 첫 순간부터 저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다솜의 미소에는 깊은 보조개가 패였고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생기가 넘치는 듯 했습니다. 가뭄 속 담비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진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그녀는 제게 달려와 물병을 건네며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계속 앉아만 있어요? 와서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줘요. 저는 웃으며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 후로 내내 저는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캠핑이 끝날 무렵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몇 통의 메시지, 시시콜콜한 잡담뿐이었습니다. 선을 넘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녀의 삶의 방식, 자유롭고 신선하며 에너지 넘치는 대화 방식에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한 세상이었고 서연은 언제나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회의실처럼 진지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다솜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은 제가 어디 가는지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해서 다녀오고 술 많이 마시지 마요 라고 나지막이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평온했고 책망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더욱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다솜에게 아내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가 판사라고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그 직업 스트레스 엄청 심하다고 들었는데 많이 바쁘시겠네요. 그러고는 반은 농담, 반은 진심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더욱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솔직함과 순수한 감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솜은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랑의 설렘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저는 젊고 삶과 사랑을 갈망하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리고 저는 서연과의 이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말 다솜은 처음으로 저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하기 위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일산에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이지만 도심과 가까워 차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수입품 전문 마트에 들러 고급 위스키 한 병과 몇 가지 건강보조식품을 샀습니다. 전부 다솜이 콕 집어준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거고 이건 우리 엄마가 자주 드시는 거야.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마치 처음 장인어른 될 분을 뵈러 가는 젊은이 같았습니다. 사실 서연의 부모님과 처음 식사했던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식사 내내 몇 마디 나누고 바로 결혼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번은 훨씬 더 정중하고 진지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다솜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이혼했다는 걸 난 신경 안 쓰지만 우리 부모님은 걱정하실 거야. 오늘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면 안심하실지도 몰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선물을 많이 사서 언짢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저는 준비가 미흡해서 나쁜 인상을 남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솜은 늘 천진난만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낙천적이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빚진 기분을 느끼게 마련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솜의 부모님은 온화하고 말씀이 적으셨지만 주로 관찰하는 편이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의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 앉혀 여러 가지를 꼼꼼히 물으셨습니다. 그러다 예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쪽 풍습으로는 신랑 측에서 예물비로 5천만 원 정도 준비합니다. 너무 부담되는 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예전에 서연이 요구했던 1천만 원과 비교하면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다솜이 저를 보며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주는 돈은 오빠 돈이고 내 돈도 오빠 돈이잖아.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의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문득 예실이 떠올랐습니다. 서연과 약혼했을 무렵 시골집 지붕이 새서 수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차용증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예물은 내 돈이니까 돌려받을 수 없지만 오빠가 빌리는 거니 서류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지만 나중에 제가 서울에 새 아파트를 사기로 하면서 시골집은 그냥 비워두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애초부터 서로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함께한 세월은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이어온 관계였을 뿐입니다. 다솜과 부산으로 자동차 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는 바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웨딩드레스도 무대도 없이 오직 두 사람과 증명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결혼하는 다솜의 스타일에 딱 맞는 단순하고 빠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돌아와서는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서호의 한 레스토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분위기는 아늑했고 와인잔은 계속 채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꽤 많이 마셨습니다. 얼굴은 붉어졌고 머리는 어질했지만 마음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다. 서연과의 무미건조했던 날들은 끝났다. 이제부터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옆에서 뒤척이는 다솜을 보며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파티 후 며칠 더 휴가를 냈습니다. 우리는 18층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서로를 껴안고 에어컨을 켜고 영화를 보고 간식을 먹으며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솜은 다정하면서도 장난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제 허리를 감싸고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킥킥거렸습니다. 여보, 나 오빠 사랑해서 죽을 것 같아. 저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다솜에게는 남자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교를 부리며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면 저는 전부 다 들어주었습니다. 옷장에는 명품 핸드백과 하이힐, 드레스가 가득했고 화장대에는 프랑스 향수와 일본 립스틱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은 반짝였고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서연은 예전에 제가 비싼 선물을 사주면 기뻐하기는커녕 낭비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 돈으로 더 실용적인 데 쓰는 게 낫지 않냐면서요? 생각할수록 서연과의 결혼은 실수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안정적이고 법학 석사 학위에 시법원 판사라는 점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어른들의 기준에서는 이상적인 여자였지만 제 기준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저와 다솜은 조금 걱정했습니다. 서연은 법조계 사람이니 그녀가 마음먹고 일을 어렵게 만들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특히 한 번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서연이 저와 다솜이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본 이상 저는 격렬한 부부싸움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가만히 서서 우리를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소리치지도 머리채를 잡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이혼 협의는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고 명확했으며 잡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침착함이 저로 하여금 그녀를 존중하면서도 미안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다솜이 결혼 후에 제가 사랑했던 그 다솜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제 귀에 속삭이며 잔에 소주를 더 따랐습니다. 야, 지훈아. 젊고 예쁘면 당연히 돈이 들지. 안 그러면 갓 졸업한 여자애가 너한테 반할 이유가 뭐겠냐. 외모 때문이 아니면 경제적인 조건 때문이겠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손에 든 술잔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저는 다솜과 한바탕 싸웠습니다. 사귄 이래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서로 욕하며 소리 지르는 식은 아니었지만 며칠 동안 이어진 무거운 공기가 저를 몹시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도 알아. 걔가 돈을 밝히거나 낭비가 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신용카드 명세서를 열었을 때 길게 늘어선 숫자에 이성을 잃고 화를 냈을 뿐입니다. 다솜의 취향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녀가 명품, 옷, 가방, 화장품 등 비싼 물건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센스가 있었고 옷을 잘 입고 꾸밀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한정판 가방을 3개나 긁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것은 더스트백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집안의 드레스룸, 신발장, 화장대, 어느 곳 하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와르르 쏟아질 것만 같았죠. 친구가 다리를 꼬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형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해도 네가 억지로 사주지 않았냐? 이제 새 와이프가 사달라니까 불편해? 형수님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서연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선물을 사주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이탈리아 가죽 가방을 선물했을 때 그녀는 열어보자마자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왜 사요? 말했잖아요. 일할 때 이런 스타일 안 어울린다고 환불해요. 다른 한 번은 시계를 사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 아껴서 휴가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이나 가요. 그리고 정말로 그 몇 번의 여행은 모두 서연이 주도적으로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거의 다 그녀의 월급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수님 생각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이상한 공허함이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위해 조용히 헌신했는데 전혀 알아채지 못하다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깨달은 느낌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과 종로의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솜이었습니다. 저는 액정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술자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빈 소주병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비스듬히 앉아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그냥 끊어지게 두었습니다. 두 번째도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한숨을 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불이 나갔어. 너무 어둡고 무서워.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편한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급히 지갑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친구가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거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니까. 안 그런 부부가 어딨냐. 저도 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아파트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약한 불빛만이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다솜이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얇은 실크 슬립만 입고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고 두 손은 여전히 떨며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애틋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저는 일부러 현관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하이힐들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오후에 친구들이랑 쇼핑 갔는데 걔들이 자기 남자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는 거야. 그 얘기 듣는데 갑자기 너무 서러웠어. 내가 돈을 좀 많이 쓴 건 알지만 그래도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환불 가능한지 물어봤단 말이야. 여보, 이제 나한테 화내지 마. 응?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뿐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게 단순히 통장 잔고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기쁘게 해주고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면 돈을 벌어서 무엇 하겠는가. 그녀의 뺨에 맺힌 눈물을 보자 제가 못된 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솜은 서연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랑하고 싶고 지켜주고 싶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아이 같았지만 그 모습이 저를 진짜 남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속삭였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고 팔로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현관에서부터 거실, 침실, 욕실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모든 구석구석이 새로운 향기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같은 집이었지만 주인이 바뀐 후 모든 것이 활기차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다툼조차도 더 달콤한 순간을 위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집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과 이혼한 후로 저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솜과 혼인신고를 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다솜을 데리고 가서 인사드릴 생각이었죠. 다솜은 제가 망설이는 것을 알았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3번 이상 물어보셨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언제 할 거니? 그럴 때마다 다솜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일이 바쁘다거나 저희 부모님이 출장이 잦거나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죠. 저는 그 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께 빨리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 지금 내 집 아래다 라는 짤막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급히 조퇴하고 택시를 잡아 회사에서 아파트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1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아파트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다솜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솜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드레스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비오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다솜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를 부축해 세우자마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몇 초간 귀가 멍멍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고 다솜은 겁에 질려 저를 꽉 껴안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진작에 마주했어야 했고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이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과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했다는 것까지요. 저는 다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다독였습니다. 여보, 방에 들어가서 쉬어. 괜찮아. 착하지?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모님을 마주 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가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냐? 처자식 있는 놈이 웬 계집애를 집에 들여서 이따위로 살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서연의 이름을 언급하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을 때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서연이 그 애는 점잖고 착하고 배운 애야. 난 너희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서연.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엄마 아빠가 좋아한 거지. 제가 아니에요. 저 이혼했다고요. 2달 전에 이혼했어요. 다솜이랑 결혼한 건 합법이고 당당한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억압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도록 강요받았던 답답함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다솜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붉어져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이 아무리 폭풍우처럼 몰아쳐도 저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저 여자가 제가 끝까지 손잡고 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연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모양처 타입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원칙적이었고 무슨 일이든 깔끔하게 처리했으며 아이처럼 떼를 쓰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차분한 태도와 늘 평온한 눈빛은
때로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가 지하 주차장에서 저와 다솜이 껴안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그날 밤. 다솜은 몰랐지만 저는 희미한 차량 불빛 사이로 멀리서 지켜보는 서연의 눈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아내라면 그런 장면을 보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적어도 한마디는 물었어야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올라가니 문은 열려 있었고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음식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든 채 뉴스가 나오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그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 없었던 거야? 남편이 다른 여자와 친밀한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 여자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게 밥과 국을 떠주었습니다. 저는 불타는 마음으로 밥을 먹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솜은 말했었습니다. 오늘 언니가 다 본 것 같아. 오늘 밤 오빠가 이혼 얘기 안 꺼내면 우리 헤어지자. 저는 다솜을 잃는다는 상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몇 숟가락 뜨지도 않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 젓가락을 들고 있던 서연의 손이 딱 1초 멈칫하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혼 서류 준비되면 알려줘요. 오늘 밤 당신은 작은 방에서 자요. 그녀는 왜냐고 묻지도 않았고 그 다른 여자가 누구인지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었습니다. 일어설 때 그녀는 차려진 밥상을 흐긋보며 아직 손대지 않은 반찬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식기세척기에 넣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텅 빈 머리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결혼 초 우리는 당신이 밥하면 내가 설거지할게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바쁘고 설거지가 귀찮다고 하니 그녀는 편하게 쓰자며 식기세척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후로 식사가 끝나면 그녀는 조용히 상을 치우고 그릇을 기계에 넣은 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화를 내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억누르는 것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가장 아플 때조차도, 심지어 이혼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대처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떠나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복도벽에 잠시 기댄 후에야 방으로 들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다솜이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오랫동안 버려졌던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가 부모님이랑 싸우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껴안고 아직 눈물 자국이 남은 뺨을 부드럽게 꼬집으며 달랬습니다. 아니야. 내가 못난 탓이야. 내가 너를 서운하게 만들었어. 다솜의 성격상 그녀가 저를 곤란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에 끼어든 사람으로 비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양보하는 모습이 저를 더욱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녀를 데리고 광화문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흥분해서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틱톡에서 사람들이 체크인한 거 봤는데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 한번 가보고 싶어. 한 끼 식사에 거의 100만 원이 들었지만 그녀는 비온 뒤 갠 하늘처럼 환해졌습니다. 눈은 반짝였고 제 팔을 꼭 껴안은 채 입구에서부터 자리에 앉을 때까지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스테이크와 랍스터, 유럽식 디저트를 주문하고 직접 고기를 잘라주고 장갑까지 끼고 랍스터를 발라 그녀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즐겁게 식사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훈 오빠, 솔직히 말해봐. 다른 여자한테 새우 까준 적 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랍스터를 들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서연을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책에만 파묻혀 살았고 졸업 후에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연애는 남의 이야기로나 들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는 아주 합리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매로 만나 몇 번 이야기 나누고 마음에 들어 사귀게 되었죠. 그때 저도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려고 인터넷에서 여자친구 감동시키는 10가지 방법 같은 글을 읽고 몇 가지 기술을 배웠습니다. 새우 까주기, 선물 포장하기, 손편지 쓰기 같은 것들이요. 서연에게 그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영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거칠애나 돈 낭비는 필요 없어요. 다른 한 번은 제가 그녀를 위해 새우 껍질을 까주려 하자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당신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쉬어요. 그때 저는 서연이 참 좋고 분별력 있고 요구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다솜의 반짝이는 눈과 보살핌을 받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순수한 미소를 마주하고 있자니 문득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암인 줄 알았던 상처를 살짝 건드렸을 때 느껴지는 통증 같았습니다. 주말에 저는 다솜을 데리고 제 고향인 파주로 갔습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붉은 기와지붕의 낡은 단층집. 부모님은 수십 년째 이곳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앞마당에는 부겐빌레아 화분 몇 개가 있었고 이제는 쓰지 않는 오래된 우물도 옛 정취를 위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서울까지 올라와 소란을 피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다솜은 저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에 안 가면 언제 제대로 된 며느리 소리 들어보겠어. 토요일 정오,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솜은 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작고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운 것을 느끼고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날 점심 식사 분위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엄한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지난번처럼 날카롭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된장찌개, 김치, 제육볶음 등 익숙한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손님 대하듯 이것저것 물으셨죠. 자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전공은 뭐였다고 했지? 집에서는 뭐 하나? 아니면 아예 쉬고 있나? 다솜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은 쉬고 있어요. 전에는 광고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로 일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건강 회복하려고 잠시 쉬고 있어요.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멀쩡히 대학까지 나와서 일자리도 못 구하나? 그녀는 당황했고 다솜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좀 쉬면 어때요? 제가 벌어서 충분히 먹고 살만해요. 예전에 서연이랑 살 때도 걔한테 얹혀 산 거 아니었잖아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서연을 판사라는 번듯한 직함 때문에 모범적인 며느리로 여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솜을 보니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밑으로 그녀의 무릎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화제를 돌리며 차를 따르셨습니다. 아, 맞다. 내 작은아버지네 땅 문제 그거 어떻게 됐냐. 예전에 서연이한테 좀 부탁해볼까 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애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자꾸 그 얘기 좀 하지 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서연에게 부탁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군청 지적과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밖에서 채소를 씻고 계실 때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일 서연이한테 부탁하시려 했어요? 아버지는 사과를 깎다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저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 애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더라. 네 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법원까지 찾아갔는데 휴가 냈다고 하더구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이 휴가를? 그녀는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아무렇지 않아 했죠. 함께 살 때 제가 아파서 수액을 맞으러 갔을 때도 그녀는 서류를 병원까지 가져와 제 옆에서 판결문을 검토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휴가를 냈다는 건 아마 부모님이 그녀가 아직 예전 집에 사는 줄 알고 찾아갔다가 다솜과 마주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다솜과 시내에 있는 아이스링크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 생긴 곳이라며 그녀가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고 앱으로 예약까지 해두었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부모님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드렸습니다. 이거 작은아버지 드리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인데 실력 좋고 잘 안 져요.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서연이한테는 더 이상 찾아가지 마세요. 저랑 그 사람 사이는 끝났고 우리 집안일에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작게 콧방귀를 뀌고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솜을 데리고 아이스링크에 갔습니다. 그녀는 롱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마치 SNS 스타 같았습니다. 링크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나 진짜 오랜만에 타봐. 오빠가 나 넘어지면 꽉 잡아줘야 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새하얀 아이스링크 한가운데 옅은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한 사람이 우리 옆을 매우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케이트는 물 흐르듯 미끄러졌고 뒤로는 길고 하얀 얼음 자국과 차가운 안개가 남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스케이트를 탈 줄 모른다고, 사람 많은 곳은 싫어하고 시끄러운 장소는 더더욱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집에서 책을 읽거나 야근하며 서류를 처리했죠. 그런데 지금 제 시선이 너무 노골적이었는지 다솜이 저를 흐긋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 오빠 전 와이프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야 할지 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모습은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이스링크는 붐볐고 하얀 조명이 바닥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와 닮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잘못 봤나 봐. 아니야. 다솜은 입술을 삐죽이며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링크 안으로 끌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서연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서연. 몇 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녀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면 서연에 대한 미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솜과 오래 살수록 그 이름은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 서울 하늘은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배달 앱을 아무리 넘겨봐도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솜에게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 저녁은 직접 해먹을까? 의사 선생님이 나 기름진 거 줄이라고 했어. 지방간이래. 그녀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 요리할 줄 모르는데? 그냥 쫄면이랑 치킨 시키자. 저번에 을지로에서 먹었던데 맛있었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이래로 우리 집 냉장고는 탄산음료 몇 병과 아이스크림 몇 통을 제외하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방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반짝였습니다. 벌써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였습니다. 문득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식습관에 매우 원칙적이었습니다. 새끼를 직접 요리했고 아무리 바빠도 시장에 들러 최소한 따뜻한 국 하나는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한의원에서 영양학 수업을 듣고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제가 배 나왔다고 투덜거릴 때마다 그녀는 주방의 모든 튀김 요리를 치우고 일주일 내내 저에게 데친 채소와 설탕 없는 레몬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다솜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고 비빔밥, 마라탕, 양념치킨 등 거의 모든 음식에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참고 먹었지만 세 번째 숟가락을 떴을 때 혀끝을 찌르는 매운맛의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고 얼굴은 붉어졌으며 고추 때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솜이 얼굴을 찌푸리며 제 손을 쳐냈습니다. 아, 진짜. 밥에다 대고 기침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몇 초간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뱉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버블티를 마시며 다리를 떨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기침하는 저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물 한 잔 따라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아주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항상 말했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즐거움과 젊음을 선택했다면 원칙과 규율은 기대하지 말라고. 네, 저도 그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릴까요?
단지 매운 밥 한 그릇과 짜증 섞인 시선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집에 가는 것이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서연과 살 때 느꼈던 감정과 똑같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은근한 불편함. 집은 돌아가야 할 곳이지만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제가 책임을 맡고 있어 야근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을 핑계가 생겨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에는 다솜이 자주 전화해서 오빠 몇 시에 와? 저녁 기다릴까? 올 때 버블티 사다 줘 라고 묻곤 했습니다. 익숙하고 친근한 말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늦게 퇴근할 때마다 그녀가 출장 간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문을 열고 달려나와 저를 껴안아 주거나 적어도 흰죽이나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그저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저를 위로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면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소파에 몸을 말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휴대폰에 코를 밟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과자 봉지, 케이크 상자, 마시다만 버블티, 휴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도 안 치웠네?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잖아. 다솜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피곤하게 일하고 왔는데 부정적인 기분 좀 집에 가져오지 마. 내가 뭐 사고 친 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전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위안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솜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켰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길게 한 모금 빨았습니다. 뿌연 담배 연기 속에서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바뀌고 정책이 강화되면서 많은 동료들이 해고되었습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었고 저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아래에 차를 세우고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서연이 차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특유의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올라가요. 밥 차려놨으니 먹고 얘기해요. 그녀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도 털어놓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제 말을 끊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제 분야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하나하나 분석하며 단순하고 합리적인 조언을 해주려 애썼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해?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균형을 되찾는 곳이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더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서연이 제게 불평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두 사람이 서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정말로 그녀에게도 평온한 안식처였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조용히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인내하며 혼자 견뎌낸 공간이었을까요? 감정은 사람에게 정말 무서운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쫓겨 매일 자정 가까이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흐려지며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열이었습니다. 동료가 비틀거리는 저를 보고 급히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서 저는 힘겹게 초인종을 몇 번 눌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부축해준 동료에게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잠들었나 봐요. 제가 알아서 들어갈 테니 먼저 가보세요. 그는 머뭇거리더니 제게 인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듬어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습니다. 하이힐이 현관문 앞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어떤 것은 비닐봉지 더미와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종이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입담한 옷과 속옷까지 걸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 사탕 껍질, 스낵 봉지 조각 등 온통 어수선함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쩌다 제 삶이 아무도 치우지 않는 지저분한 자취방 시절로 돌아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솜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번은 받지 않았고 두 번째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클럽의 소음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다솜의 목소리가 소리치듯 높게 들려왔습니다. 나 지금 놀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예전에 고향집에서 다솜을 처음 만난 후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 집 꼴을 봐라. 그게 어디 집이냐. 그때 저는 몹시 화가 나서 바로 반박했습니다.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전 다솜이를 사랑하고 걔가 있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걔 집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방문 앞을 막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고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TV 선반 아래 서랍을 열자 눈에 들어온 것은 약 상자들이었습니다. 간장약,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모두 라벨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다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남겨두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말했습니다. 거실은 공용 공간이니 약도 찾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한다고. 당신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 내가 없어도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죠. 사실 서연은 재판 중일 때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카페에 가거나 회식을 하거나 제가 열이 펄펄 끓는 밤에 혼자 내버려두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아플 때마다 죽을 끓여주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곁에서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열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공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열어 익숙한 이름 김서연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안내 음성이 차갑게 울려 퍼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다행히 서연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받았다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요? 한밤중에 열이 끓는 상태로 제가 미련 없이 등 돌렸던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다니요. 저는 조용히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해열제를 먹고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리는 계속 윙윙거렸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겠습니다. 다솜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입안이 바싹 마르고 썼습니다. 간신히 여보세요 라고 말하자 전화기 저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다솜 씨 보호자 되시죠? 술 마시고 운전하려고 해서 저희가 음주단 속에 잡았습니다. 와서 데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몇 초가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솜이 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부르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코트를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 밤중에 택시를 잡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서호 근처 도로에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차로 북적이는 혼란 속에서 다솜은 차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성용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필터는 연분홍색이었고 짧은 원피스에 뾰족한 하이힐,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언뜻 보면 유흥업소 여성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다가가 교통경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저희 잘못입니다.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면허는 6개월 정지, 벌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다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서도 입술을 삐죽 내밀며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 진짜 몇 모금밖에 안 마셨는데 오빠는 왜 그렇게 심각해? 오늘 하필 저기에 단속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 때문에 온몸이 뜨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으며 땀으로 속옷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가 운전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러네. 클럽 간 거지 싸우러 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어?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매료시켰고 젊고 신선하며 활기찬 느낌을 주었던 그 얼굴이 지금은 어째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녀는 저를 보지도 않았고 피곤하지 않은지, 뭘 먹었는지, 해열제를 더 먹어야 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빴고 저는 그저 지쳤습니다. 마음속에서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감히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은밀한 의심. 저와 다솜의 관계가 정말로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행복이라고 착각했던 지루함으로부터의 도피였을 뿐일까.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냉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낮에는 정오까지 잠만 잤고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나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한 뒤 짧은 치마와 딱 붙는 상의를 입고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면 텅 빈 방과 함께 눅눅한 음식 냄새, 과자 봉지, 맛이다. 남은 버블티가 섞인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최악의 기분은 업무 효율의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일을 잊어버리거나 보고서 숫자를 틀리는 일이 잦아졌고 일주일 만에 2번이나 부장님께 불려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기분 전환 삼아 친한 친구와 길거리에서 맥주나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종로의 단골 포장마차, 낮은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초겨울 바람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맥주 2잔을 마시고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그때 서연이랑 이혼한 게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친구가 닭꼬치를 들고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때 네가 결정한 거잖아. 내가 말릴 수 있었냐? 난 네가 다 생각하고 그런 줄 알았지.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저는 맥주잔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근데 왜 그때 나 안 말렸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을 때 나는 네가 그냥 밥 싫고 빵 먹고 싶어 하는 거 뻔히 알았어. 근데 무슨 대단한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굴었잖아. 친구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인이랑 아내는 다른 거야. 젊고 활기차고 옷 섹시하게 입는 게 너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같이 사는 게 잠자리랑 겉모습만으로 되는 거냐. 저는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한참 저를 보더니 제 손에서 맥주잔을 가져갔습니다. 그만 마셔. 더 마시면 취하겠다. 제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친구가 갑자기 굳어지며 제 어깨 너머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연이 누나 아니야?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녀였습니다. 서연은 흰 셔츠에 짙은 색 정장을 입은 남자와 마주 앉아 무언가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고깃집 연기가 자욱했지만 2사람은 마치 고급 카페에 앉아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롱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부드러웠으며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수년간 설레게 했던 바로 그 미소. 친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수님 맞은편에 있는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기도 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17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연은 분명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고 휴대폰은 항상 머리맡에 무음으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변했거나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야, 이혼했는데 뭘 그렇게 신경 써? 더 마실래? 아니면 집에 가. 와이프한테 전화 계속 오네. 벌써 6통째야.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다솜은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밥은 먹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에 놓인 맥주잔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술 맛이 쓴 게 아니었습니다. 너 먼저 가. 난 좀 더 앉아있다 갈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서연이 앉아있는 가게 구석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흰 셔츠에 잘 다려진 정장 바지를 입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기만 해. 괜히 가서 시비 걸 생각은 말고 이제 그 사람도 누구랑 만나든 자유잖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비라니? 저와 서연은 7년을 함께 살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세를 빌려야 했던 수많은 날들을 함께 견뎠습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서 다시 만났는데 인사 한마디 나눌 자격도 없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테이블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고깃집 바닥 타일에 구두 소리가 나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의 서연 모든 일에 평온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요. 짧은 대답. 예의는 지켰지만 우리 사이에 과거란 없었다는 듯이 차가웠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서연아, 친구분이셔? 저는 멈칫했습니다. 서연아, 그 호칭이 마치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친근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약간의 친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그녀가 새로 만나는 사람인가? 맞선이라도 본 건가? 그 생각에 이르자 심장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말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서연을 향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 씨, 잠깐 괜찮아? 몇 분만 따로 얘기 좀 해. 저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부였으니까요. 적어도 가게 구석에서 한마디 나눌 정도는 될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다 먹었어요. 선배는요?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그녀의 외투를 챙겨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멈추지도 눈길 한번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우연한 행인인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저려올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초여름 밤바람이 포장마차를 스치며 코끝에 타는 고기 냄새를 실어왔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사거리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서 서연과 그 남자를 태운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가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저 앞 사륜차 좀 따라가 주세요. 놓치지 않게.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바람난 아내를 쫓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들의 차는 호수공원 근처의 한바 앞에 멈췄습니다. 서연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려 그들이 나란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바닥에 얼룩덜룩 비치는 그곳은 제가 다솜을 따라다녔던 클럽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은 시끄러운 음악과 취객들의 고함, 자욱한 담배 연기뿐이었지만 이 반은 조용하고 작은 무대에서는 감미로운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창가 구석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다솜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젊어 보이는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새빨간 립스틱, 짧은 원피스, 손에는 칵테일을 들고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치 머리에 얼음물을 맞은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그 테이블로 걸어가 목소리를 깔며 말했습니다. 이다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바 안의 모든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다솜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유부녀라는 거 기억 안 나? 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저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 의자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젊은 남자도 벌떡 일어나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솜이 버둥거렸습니다. 이건 와, 미쳤어? 저는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너를 먹여 살렸는데 넌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야? 이게 네가 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식이냐고? 이혼해. 더는 못 참겠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대 위 피아노 소리는 여전히 잔잔하게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머릿속에서 끓어오르는 제 피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솜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바 한가운데에 저와 그녀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다솜이 이를 갈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해. 근데 오빠는? 내가 모를 줄 알아? 야근한다고 했지? 근데 지금 여기는 왜 왔는데?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입꼬리를 올리며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맞춰볼까? 전 와이프 찾으러 왔지? 저는 망치로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갑자기 바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무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앉아있는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고깃집에서 봤던 어두운 청바지와 검은 재킷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파도처럼 부드럽게 어깨 양쪽으로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높은 의자에 앉아 통기타를 안고 있는 모습은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곡입니다. 잘 자요 내 사랑.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이 노래하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 흥얼거리거나 청소할 때 몇 소절 부르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그저 한 여자가 앉아서 노래할 뿐인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가슴을 그대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기타줄을 어루만질 때마다 저는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다솜의 비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전 와이프가 여기서 노래하는 것도 몰랐던 거야?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고요하고 가슴 아플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루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이렇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바카운터 뒤 작은 통로로 무대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녀를 따라가려 하자 다솜이 다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제 길을 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하면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지친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솜과의 결혼은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지만 다솜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갈 때 그녀는 일부러 문을 쾅 닫았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평온한 눈빛, 조용한 자태, 그리고 희미한 미소. 그날 밤 후회가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원에 지인 몇 명에게 연락해보고 나서야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퇴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한 동료가 저를 안타깝게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둔 지 몇 주 됐어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을 때도 서연 씨는 말이 별로 없었고 사적인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설마 남편분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내민 커피를 그녀는 거절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거의 10년간 근무했던 구법원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남편인 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문득 어느 금요일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다솜과 주말 여행을 가기 위해 급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강원도로 온천욕을 하러 가기로 약속했었죠. 제가 배낭에 물건을 쑤셔놓고 있을 때 서연이 방문틀에 기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요, 만약 제가 법원 그만두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바빴기 때문에 고개도 들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데 왜 그만둬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시면 또 한참 잔소리하실 텐데. 그 말 이후로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기는커녕 그 일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서연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것은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저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서울을 다 뒤지다시피 했습니다. 서울 근처의 작은 카페들, 정동길의 작은 서점, 심지어 국립중앙도서관까지. 주말마다 그녀가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포기할 무렵 저는 그녀를 삼청동의 한 북카페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앞에는 두꺼운 영어책 더미가 쌓여 있었고 태블릿에는 시험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집중하고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제가 한참을 앞에 서 있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불렀습니다. 익숙한 이름 하나가 오늘따라 목에 걸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너무나 낯설고 멀게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다정함은 없었고 오직 선명한 혐오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내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혐오감.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훑어보다가 IELTS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유학 가려고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서연 씨. 저는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제 심장이 조여드는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조용히 내 곁에 있어주던 방식도, 당신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도, 예전에 나를 바라보던 당신의 눈빛까지도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주고 잠시만 더 앉아 있어준다면 제게는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희망했습니다. 서연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앉아 있었고 반박도 동의도 고갯짓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뻐하며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책과 아이패드, 이어폰을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떠나려던 그녀는 제 옆에서 잠시 멈춰서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옳든 그르든 난 관심 없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시는 당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불쾌하네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도 이렇게 단호한 면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화를 내며 미간을 찌푸리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카페 문에서 딸랑거리는 풍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서 아이들 몇 명이 하늘에 떠있는 형형색색의 풍선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본 것을 알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닿는 순간 손바닥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저릿했습니다. 그 느낌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막으로 나갔던 맞선 자리. 그녀에게는 첫 맞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그녀는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이 쓰실래요? 저는 어색하게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빗속에서 우리는 정동길을 나란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버스 한 대가 쌩하고 지나가며 흙탕물을 튀겼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느낌과 똑같이 놀라면서도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제 손을 뿌리치며 저를 냉혹한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힐 수 없어요? 지훈 씨,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 말은 제 가슴에 차가운 칼날처럼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할수록 저는 더 후회스러웠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던 거 인정해. 하지만 당신도 나한테 진심이었던 적 없잖아. 맞지?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스케이트도 탈 줄 알고 기타도 치고 바에서 노래도 하고 밤늦게 고기도 먹으러 다니고 난 그 모든 걸 전혀 몰랐어. 혹시 그날 밤 그 남자 때문이야?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침묵했고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단호하고 부드럽게 저를 거절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함께 있던 남자가 그냥 바 사장님이라고 했고 노래를 부른 것도 이혼 후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두 달이 어찌 6, 7년의 부부 생활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가 귀찮아할까봐 더 묻지 못하고 그저 머뭇거리며 당부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요. 건강 잘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요. 서연은 대답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문득 소리쳤습니다. 내가 선물한 차는 어떻게 했어?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팔았어요. 차 문이 닫히고
택시는 종로 사거리의 사람들과 경적 소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팔았다고? 그 차는 결혼 후 제가 그녀에게 준 첫 선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대부분 제가 운전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된 첫 차였고 저의 한때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허탈했습니다. 분노의 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다솜이 소파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사진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잘났네. 아주. 그 여자 만나러 가서 길거리에서 손까지 잡고 사진을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서연을 달려오는 아이들로부터 피하게 하려고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의심살 만한 것은 없었지만 그녀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너 나 감시했어? 그래. 어쩔래. 몰래 만나놓고 착한 척하기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랑 서연 씨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다솜이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애틋하게 쳐다보고 손을 잡아? 좋아. 이혼해줄게. 하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 마. 이 집, 돈, 전부 다. 오빠는 빈손으로 나가. 아이워. 저는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 이제 그녀는 뻔뻔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잊지 마. 오빠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아니 이혼은 꿈도 꾸지 마. 저는 다솜을 보며 그녀가 더 이상 제가 예전에 선택했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랫동안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다솜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던 것은 제 돈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그녀의 눈에 비친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은행 계좌의 숫자들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다솜이 제 회사까지 찾아와 분노를 터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몇 걸음만 더 가면 완성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사무실로 달려와 욕설을 퍼붓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퍼뜨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명성과 전문적인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부장님은 사적인 문제를 정리하라며 제게 장기 휴가를 권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 뒤 다른 사람이 저를 대신해 제가 반년 동안 공들여온 프로젝트 팀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커튼은 굳게 닫아두었으며 전화가 울려도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휴대폰을 들어 서연에게 전화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나서야 그녀가 저를 차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 부탁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서연이는 왜 또 찾아? 이제 정신 차린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러고는 걱정 말라며 그 애를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으니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문을 열자 다솜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집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해. 지금 나갈 일이 있어.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저는 문을 닫고 바깥 철문까지 잠가버렸습니다. 다솜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신용카드 정지시켰어? 저는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럼 네가 다 긁어쓰게 놔둘까? 다솜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이 결혼 생활에 매달려서 나한테서 단 한 푼도 못 뜯어내든가. 저는 다솜과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를 몰아 고향으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서연 사이에 있었던 일, 어머니가 서연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학비를 지원해준 것을 빌미로 그녀에게 저와 결혼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물었지만 부모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평온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반대 안 했어. 그럼 동의한 거지 뭐냐. 너도 봤잖아.
그 애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는지.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조용하고 차분하며 수년간 우리 집에서 인내하며 살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결혼 생활 첫날부터 새장에 갇힌 새였다는 것을요. 그녀가 조용히 차려주던 밥상, 제가 늦게 귀가해도 묵묵히 집안일을 하던 밤들. 저는 그것이 그녀의 천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보니 그것은 체념에 가까운 인내였습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가난한 학생 한 명 후원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서연이었어요? 그래. 그 애 집은 가난했지만 공부도 잘하고 사리분별도 밝았지. 졸업하고 너랑 결혼하기로 했고. 우리는 착한 며느리 하나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그걸 다 망쳐버린 거야. 맞아. 얼마 전에 그 애가 고향에 와서 예전에 우리가 빌려줬던 학비 3억 원을 돌려주고 갔어. 우리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갚겠다고 하더구나. 아마 너랑 완전히 연을 끊고 싶었나 보지.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돈빚보다 무서운 게 사람 빚이야. 당당하게 살려면 빚이 있으면 갚아야지. 사실 물질적인 빚은 갚기 쉬워. 정으로 얽힌 빚을 갚는 게 어려운 거지. 서연이 그 애는 돈과 정, 모든 빚을 다 갚은 거야.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부모님이 베풀었던 은혜의 빚까지 모두 갚았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하나의 거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꾸며준 패키지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서연은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희생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저와 서연은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제가 배신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저를 혐오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제가 그녀를 7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자유로운 하늘로 더 높이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서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가 주말에 자주 가던 서호 근처의 작은 카페들, 옛 동네의 도서관들, 모든 곳을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옛 동료, 친구, 심지어 결혼 사진에서 그녀를 보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 이혼했어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할 면목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할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껍데기만 남은 채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솜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끔 나타나 조용히 짐을 챙겨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모든 것을 가져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친구와 홍대의 어느 바로 약속을 잡는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불현듯 영감이 스쳤습니다. 맞아. 서연은 이혼 후 몇 달간 작은 바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했지. 저는 급히 차키를 챙겨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첫날은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지만 아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은 더 일찍 가서 물 한 잔만 시켜놓고 바카운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예전에 서연과 함께 고기를 먹던 그 남자, 바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눈썹을 치켜떴지만 놀란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또 당신이군. 그는 중얼거리며 제게 작은 술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가 어디 갔는지 아시죠? 제발 알려주세요. 남자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라. 고향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만 들었어. 고향이 어디인지는 나도 모르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희미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향? 기억을 더듬어 보니 결혼 첫 해에 서연이 고향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멀고 외진 산골 마을인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같이 가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위험하고 멀다며 말리셨습니다. 그런 산골짜기에 뭐하러 가냐. 가려면 혼자 보내고 넌 따라가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녀를 혼자 보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다시는 고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를 집에 데려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녀는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바 사장님이 서랍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연 씨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혹시 당신이 다시 찾아오면 읽어보라고 하더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얇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그 순간
시끄러운 바의 소음 속에서 제 심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편지를 여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서연의 인생에 속한 남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의 편지를 며칠 동안 손에 쥐고 있었지만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봉투 위에 익숙한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고 저는 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숨겨두었습니다. 마주하는 대신 저는 도망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다솜이 살던 방식처럼 매일 밤술에 절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저는 잊기 위해 마셨고 그녀는 배 나오고 머리가 벗겨졌지만 지갑은 두둑한 남자들과 웃고 떠들기 위해 마셨습니다. 그녀가 어떤 남자의 무릎에 앉아 술과 짙은 화장으로 붉어진 얼굴로 몸을 비트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랍 속 혼인신고서가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다솜이가 날 사랑한 적은 없었어. 걔는 내 돈을 사랑했을 뿐이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직도 이혼 안 했어? 유령처럼 떠도는 저를 보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걔가 이혼은 해주겠다는데 나보고 빈손으로 나가래. 네가 생각해도 말이 되냐? 친구는 할 말을 잃었지만 제 몸부터 챙기라고 했습니다. 이러다간 경력도 명예도 다 잃겠어. 정말로 해고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솜은 여러 번 제 회사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인사팀장은 계속해서 전화해 퇴사 절차를 밟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조금씩 제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저를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정신은 다른 곳에 팔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열이 펄펄 끓던 어느 날 밤, 땀으로 흠뻑 젖은 채로 약을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구겨진 편지를 만졌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연의 글씨는 그녀 자신처럼 여전히 부드럽고 단정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제가 다솜과 바람 피운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혼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제 목을 조이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집에만 잘 들어오면 됐지. 탓하려면 남편 하나 못 잡은 내 자신을 탓해야지.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혼을 선언한 것은 저였지만 사실 그녀 역시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감수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의 감정을 마음껏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지 은혜를 갚기 위해 참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즉시 동의했고 질투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오래전부터 혐오하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 결혼에서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그녀도 지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은혜 때문에 참았고 저는 그녀가 저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속였지만 사실 사랑을 베품받은 쪽은 저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두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3억 원과 제 모든 청춘이면 그 옛날의 소위 은혜라는 것을 갚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훈 씨,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마 당신을 좋아했지만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한 남자의 실패란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착하고 아름답고 정 많던 여자를 갑자기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저는 기이한 어느 날 오후에 서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제가 다솜과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구법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서서 법원 직원들에게 버블티와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불렀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순조롭게 잘 되길 바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이 대학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이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만으로도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었고 저와 다솜 모두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전에 서연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법원의 지인을 통해 서연이 곧 출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IELTS 시험에 합격했고 해외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가족과 저 때문에 희생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갔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날, 저는 일찍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국제선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솜도 그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꽃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 다가와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철이 없었어. 이혼하지 말자, 응? 내가 변할게. 제가 그녀를 밀쳐내려 하자 그녀는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서연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순간의 혼란, 찰나의 소동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다솜을 뿌리쳤을 때 스피커에서는 이미 비행기가 이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솜은 수백 번의 다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갑던 집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커튼은 세탁되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들었던 베란다 화분들도 푸른 식물들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고급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따뜻한 국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냄새에 조금 놀랐습니다. 다솜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오후부터 오빠 기다리면서 만들어놨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 금방 데워질 거야.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가 계속 울렸고 그 소리는 제 한숨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밥 먹자. 이 밥 먹고 나면 다시는 오빠 귀찮게 안 할게. 저는 담배를 끄고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식사 내내 다솜은 제게 이것저것 반찬을 덜어주며 제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창가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던 모습, TV에서 유치한 광고를 보며 웃던 소리.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남은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출구 없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빙빙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단 하나의 얼굴만은 선명했습니다. 서연. 저는 그녀가 돌아왔다고 착각했습니다. 반쯤 취한 상태에서 저는 옆에 앉아있던 여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에는 서연이 아닌 다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급히 끌어당겨 몸을 가렸고 눈은 동그래졌으며 입은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솜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베개는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솜이 눈을 뜨고 저를 한참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던 그녀는 돌아보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오빠 귀찮게 안 할게.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2달 후 구법원에서 열린 이혼 조정 기일. 다솜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화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묻기도 전에 그녀가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임신했습니다. 박지훈 씨 아이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다솜의 뱃속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 생각은 조정 기일 이후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가장 지치게 한 것은 부모님의 급격한 태도 변화였습니다. 한때 다솜을 그토록 욕하시던 두 분이 갑자기 귀한 딸처럼 그녀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돌보기 위해 시간제 가사도우미까지 고용하셨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 산모를 위한 약초 목욕물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영양식단표를 다솜에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할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서연에게 수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직 35살도 안 됐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었고 몇 년 더 인생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이해했고 동의했지만 어머니가 물으실 때마다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미소 지으며 아직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녀는 수년간 의심의 눈초리와 비아냥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팝콘을 먹고 다리를 테이블에 올린 채 소파에 누워있는 다솜을 힐끗 보았습니다. 문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서연은 저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임신 4주차부터 양수검사로 친자 확인 가능하대. 의사한테 물어봤어. 팝콘을 먹던 다솜은 그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팝콘 봉지를 제게 던졌습니다. 박지훈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젯밤에 나를 껴안을 땐 그런 말 안 했잖아. 이제 와서 발뺌하려는 거지? 그렇게는 안 돼. 나 다 녹음해놨어. 그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더 이상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너무나 흐릿해서 제가 제정신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에 저는 다솜이 자주 간다는 바로 향했습니다. 그 반은 낡은 동네에 좁은 골목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과 귀를 때리는 시끄러운 음악. 저는 구석에 앉아 약한 술을 한 잔 시켰습니다. 잠시 후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남자 3명이 맥주를 마시며 시끄럽게 웃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다솜이라는 이름이 들려왔을 때 저는 몸을 기울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휴대폰을 제게 들이밀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저희 기분 좋으니까 형님 눈요기 시켜드릴게요.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다솜이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태로웠고 이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저 남자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리는 모습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방탕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는 영상을 보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 여자 장난 아니에요. 3대1도 거뜬하다니까요. 저는 손에 든 술잔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받기 위해 바에 있던 젊은이들에게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듣자 하니 어떤 재벌이 다솜에게 3억 원을 주고 그 대가로 그녀가 일주일 동안 별장에서 그 무리 전체를 상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칠 동안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예쁜 여자가 말도 잘 듣고 지금 생각해도 짜릿하네요. 한 남자가 웃으며 맥주를 따르더니 덧붙였습니다. 혹시 그때 임신시킨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동영상 속 시점은 다솜이 제 집에 찾아와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자정이었습니다. 다솜은 여전히 깨어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힐끗 쳐다보고는 차갑게 콧방귀를 끼며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TV를 끄고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그녀 앞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영상 속 혼란스럽고 노골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솜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낚아채 몇 초 보더니
마치 가시라도 돋친 듯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는 정말 염치도 없구나, 다솜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고작 사목 때문에 아무하고나 잘 수 있어? 저는 일부러 독하고 아프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저를 놓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아이는 당신 아이야. 부정하지 마. 저는 그녀의 붉어진 얼굴, 부릅뜬 눈, 걷잡을 수 없이 쏟아내는 말을 보았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점점 저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심리가 비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인정 안 해? 그럼 이 동영상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한번 보자. 네가 다녔던 회사, 학교, 아는 사람 있는 곳 어디든 다 보낼 수 있어.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차가운 무언가가 제 옆구리에 밝혔습니다. 그녀가 항상 식탁 옆에 두던 과도였습니다. 다솜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상처를 막으려 애쓰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칼이 그녀의 손에서 튕겨나가 그녀의 팔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듯 미친 듯이 저를 때렸습니다. 과다출혈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을 때 마지막 순간에 본 것은 미친 듯이 울부짖는 다솜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제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깨어났을 때 상처는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목이 쉬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솜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우리 둘 다 경찰의 감시 아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으로 달려오셨을 때 저는 반응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껴안고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아들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경찰이 진술을 받으러 왔을 때 저는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기록하고 고개를 끄덕인 후 떠났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다솜을 정신과 관찰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불안장애와 우울증, 충동적 행동장애의 징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저와 접촉을 피하게 하고 따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먼저 퇴원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첫 식사 자리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이혼을 해도 뱃속 아이는 생각해야지. 우리 집 핏줄을 가졌다고.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한마디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제 아이가 아닐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굳어버렸고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이번에는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고 담배가 다 탈 때까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법률 사무소였지만 그들의 차분한 말투는 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들은 제 이혼 서류를 다시 준비해 주었고 사건을 처리할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한다. 둘째, 다솜 측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해죄로 고소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하여 침묵을 대가로 자유를 얻는다. 저는 3번째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추문에 휩싸이고 싶지 않았고 이 지옥 같은 삶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마지막 조정 기일이 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다솜은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몸은 바싹 말랐고 눈빛은 멍했으며 한때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여자의 생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제 변호사가 그녀와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친자 확인을 요구하신다면 저희 의뢰인은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기댈 곳 없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저는 옛집으로 돌아와 직접 커튼을 떼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는 서연이 좋아하던 페투니아를 심었습니다. 옛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힘내.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슬픈 기억이 너무 많은 그곳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옛 직장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동영상과 지인들의 증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신 후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제 아이인지 아닌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검진을 받고 출산하고 당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약간의 돈을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 후의 삶은 그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을 떠났지만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가장 어리석었던 실수들까지도요. 그녀의 용서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2년 후 저는 해안가의 작은 도시에서 소박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순하고 절약하며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가끔 일찍 일어나 호수공원을 따라 조깅을 하면 운동하는 노인들과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제 이메일에 단 한 줄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부디 잘 지내시길, 정말로 잘 지내시길 바라요. 저는 그 편지를 받은 편지함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나 길을 잃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비춰주는 작은 거울 같았습니다. 다솜은 그날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와도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마 그녀도 이제 서서히 그 사실을 깨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